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흔들리며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일본의 한 문화 평론가는 이제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이자 TV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멸에 가깝습니다.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그저 일본 문화를 베껴서 만든 조잡한 모방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은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입니다. 아니메, 드라마, 제이팝으로 아시아를 장악했던 나라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모든 게 어설픈 카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팝은 제이팝을 따라한 거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문법을 베낀 거라고 단정지었죠. 한마디로 한국 문화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류는 한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선전이자 정치적 도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성형 문제나 사생활 스캔들도 즐겨 찾아보면서 비웃곤 했죠. 뭐, 이제는 대통령도 없는 나라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나 될까 싶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난달 일본의 주요 신문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일본에서 한류는 끝났다는 기사가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한류의 종말, 일본 문화의 부활, 요미우리 신문의 한류 열풍의 막을 내리다 같은 기사들을 보면서 드디어 라고 생각했죠. 얼마 전 제가 참여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명한 문화평론가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곧 식상해질 겁니다. 한 평론가의 말에 저는 격하게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다시 압도할 때가 왔어요.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의 발언에 저도 힘주어 거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원래 실체가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제 발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도쿄 거리에선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젊은이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왜 저런 하류 문화에 빠져드는 걸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화평론가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한류가 정말 끝난 걸까요? 제가 그토록 멸시하던 한국 문화가 허상이었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노쿠보의 한류 상점가부터 시작해서 하라주쿠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까지. 솔직히 그 장소들을 가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을 넘어선 한일 양국의 문화 경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한국을 얕봤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거든요. 이 취재는 단순히 한류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 경쟁 속에서 우리 일본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뿌리 깊은 혐오와 편견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취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취재 첫날, 저는 도쿄의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다면 이곳부터 그 징후가 보일 거라 생각했죠. 시부야의 한 대형 서점,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어 독학 무작정 따라하기, K-팝 아이돌 스타일 따라잡기, 한국식 메이크업의 비밀.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특별 전시 기간이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까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이 책들이 다 잘 팔리나요? 제가 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한국어 교재는 매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연예인 화보집도 입고되자마자 매진되곤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제 예감과 달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음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더 심각했어요. J-팝 코너보다 K-팝 코너가 더 넓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죠. 이제 J-팝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빌보드 차트만 봐도 K-팝 그룹들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이제 월드스타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가수들은 수억 회면 대단한데 K-팝은 수십억 회가 기본이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J-팝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한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J-팝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니요. 영화계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일본의 대형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는 야마모토 부장이었죠. 지금 넷플릭스 재팬의 톱10을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매달 한국 작품이 1위를 차지합니다. 반면 일본 작품은 간신히 한두 편 정도만 순위에 들어가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일본 배우들도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합니다. 출연료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일본 드라마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충격적인 현실이 계속해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한류 팬클럽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들을 현혹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그들이 보는 한국 문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음 날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한류 팬클럽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한류 팬클럽 모임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추천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시노쿠보와 하라주쿠.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지역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한국 문화에 물든 곳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먼저 시노쿠보로 향했죠. 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마치 서울 한복판 같았거든요. 곳곳에서 한류 아이돌 굿즈를 든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꽤 수준급이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긴 줄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의 인기 아이돌이 광고하는 립스틱이 입고됐다고 하더군요.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화장품이 더 트렌디하잖아요. 패키지도 예쁘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 아이돌처럼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일본 제품이 훨씬 낫다고 반박했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라주쿠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일본 젊은이들의 패션 성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10대, 20대들이 모두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용실 앞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사진을 들고 온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옷가게마다 한국 스타일 패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메이크업 숍에서는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을 광고하고 있었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 스타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아이돌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K-팝 아이돌이 더 프로페셔널해요.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다르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게 보여요. 한국 스타일이 세련되게 느껴져요.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하시지만 저희 세대에겐 한국이 트렌드의 기준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문화적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들은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 딸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문화평론가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일본 문화계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일본 연예계 내부를 직접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형 음반 제작사를 찾았죠. 20년 넘게 일본 가요계를 이끌어온 사토 프로듀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일본 음악계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토 프로듀서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J-팝은 일본 내수 시장에 갇혀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죠. 해외 진출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안무, 음악, 영상 제작, 모든 면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을 했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노래를 동시에 발매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이나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아이돌은 아직도 8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허술한 퍼포먼스.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영화, 드라마 업계를 찾아갔습니다. 후지TV의 나카무라 PD를 만났죠.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의 순위를 한번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톱 10 중 6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겨우 한두 편이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제작비를 보세요. 우리는 한 편당 평균 3-4억 엔을 쓰는데 시청률은 한국 드라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높아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통적인 일본식 연출을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시청자들이 외면합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쿄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인 야마다 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영화는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도 못 받아요. 반면 한국 영화는 어떤가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완성도와 작품성 모두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한 원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처음부터 유튜브,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어요. 반면 우리는 여전히 CD 판매와 TV 출연에 매달려 있죠.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일본 연예계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한때 아시아를 주름잡던 그 찬란한 영광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예계 취재를 마치고 귀사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일간지가 한류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은 거였죠. 한류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문화 공작이다.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현실이 이런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의원 의원은 국회 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자 저는 일본 보수층을 대표하는 지식인 사이토 히로시 교수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문화학과의 권위자이자 수십 년간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학자였죠. 타카하시 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망가, 아니메, 음악이 아시아를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사이토 교수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진심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한류라는 게 뭡니까? 일본 대중문화를 모방하고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우리 일본 문화는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수층의 이런 태도가 왜 문제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거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예계 현장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수층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이를 위협으로 간주했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이런 보수층의 태도가 우리 일본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한국에서 찾으려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보수층의 입장에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사이토 교수의 연구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현실은 그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길거리 음악 매장에서는 K-팝이 흘러나오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재생되고 있었죠. 패션 매장들은 한국 아이돌의 화보로 가득했고 화장품 가게는 한국 제품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보수층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한국 문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기업들의 변화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해낸 곳이었습니다. 연습생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센터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보컬, 댄스, 외국어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집중 훈련을 하고 있죠. 한국 기획사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연습실 안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연습생들은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들의 춤 동작 하나하나가 한국 아이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중요해졌죠. K-팝 아이돌들의 칼군무를 보세요. 우리도 그 수준을 따라가야 해요.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지 TV의 새로운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곳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촬영 기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말했죠. 조명 활용법, 카메라 앵글, 컷 편집 방식까지. 우리도 이제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과장된 연기나 비현실적인 전개 대신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업계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인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본 시장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잖아요.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한류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글로벌 시대에 맞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혁신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류를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예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를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쿄의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 한류 팬들과의 대화, 연예계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보수층의 반발까지.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저는 일본 문화계의 현주소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노쿠보에서 시부야까지, 하라주쿠에서 긴자까지. 도쿄의 주요 거리들은 이미 한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죠.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부정하려 합니다. 특히 보수층과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 일본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런 말들을 되뇌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세이도와 같은 전통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식 메이크업을 연구하고 있고,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한국 트렌드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방송사들은 한국식 제작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음악 기획사들은 K-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인 예능 프로그램들도 한국식 편집과 연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백화점의 매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한국 브랜드와 한국 스타일의 상품들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문화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사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고 거기에 맞춰 진화했죠.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는지, 어떻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말이죠. 한때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의 망가, 아니메, J-팝이 아시아를 주름잡았죠. 홍콩 영화와 함께 아시아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가 되었으며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건가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뒤처지거나.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것을요. 한류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도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아닌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일부 미디어들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저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번 취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루카스 마르탱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유명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한국 음악? 그게 뭐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듣기 싫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케이팝이 유행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한 노래 말고 한국이 내세울 게 뭐가 있단 말인가요? 대통령도 지금 없는 마당에 알 수 없는 노래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끌려고 하다니. 심지어 역사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노래를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몽마르트 공원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양 클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젊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간 경멸감이 일었습니다. K-팝이라니. 그들은 정말 음악의 깊이를 모르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관광객들이 떠난 후 저의 오랜 친구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완고해, 루카스. 언젠가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가장 경멸했던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마리가 제 아파트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2장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저녁 콘서트에 초대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죠. 파리에는 늘 훌륭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니까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공연인지 물었습니다. 혹시 바흐인지 아니면 드뷔시인지요. 그러나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센느 강변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가 프랑스 순회 공연 중이라고 했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죠. 윤서영이라는 성악가의 공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가짜라고 진짜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마리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깊이와 복잡성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저 단순한 멜로디에 이상한 발성 기법만 있을 거라 단정했죠. 마리는 제가 고집불통이라며 진정한 음악가라면 모든 음악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음악가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형편없다면 티켓값은 마리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했어요. 오늘 저녁엔 쇼팽을 연습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마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한다며 딱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정말 싫어한다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했죠. 마리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별로면 중간에 나오겠다고 경고했어요. 마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오늘 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양 음악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확인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지요. 그날 저녁 마리와 함께 센느 강변의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마리에게 한 약속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입구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있었죠. 윤서영 아리랑의 울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물었고 마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비웃듯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저를 객석으로 안내했어요. 공연장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도 꽤 보였죠.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지루할지 궁금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어요. 팔짱을 끼고 뭐가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악기들을 들고 나올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윤서영이었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별 감흥 없이 앉아 있었어요. 곧 시작될 이 소위 음악이 얼마나 서양 클래식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윤서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첫 곡으로 한국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을 들려주겠다고 했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형편없는지 들어보자. 이후 윤서영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지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맑고 깊었어요. 단순할 거라 생각했던 멜로디는 의외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고조되는 선율.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상했어요.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건 그저 낯선 음악이라 신기한 것뿐이야. 클래식만큼 깊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영의 목소리가 더 높이 솟구칠수록 제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음색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죠. 문득 마리를 힐끗 쳐다보니 그녀는 이미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청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윤서영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서영의 목소리는 마치 새처럼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클래식을 들을 때만 느꼈던 그 전율이 아리랑을 통해서도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 있었죠. 마리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마리는 제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만 지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제가 음악적 편견의 벽을 조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센느 강변을 걸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지만 평소처럼 쇼팽이나 베토벤을 연주하지 않았죠. 대신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의 멜로디를 재현해 보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새 아리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도 여전히 그 노래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피아노를 끌고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할 계획이었어요. 전날 밤에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고 싶었죠. 사크레퀘르 성당 근처 제 단골 자리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관광객들이 벌써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아노 의자를 조절하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아니었죠. 제 손가락이 자기 의지를 가진 듯 아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왜 이걸 연주하고 있는 거지? 당황해서 손을 멈추려 했지만 멜로디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마치 제 영혼이 그 노래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그 선율. 하지만 곧 제 클래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죠.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제가 늘 연주하던 클래식 곡들을 들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주변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 관광객들, 심지어 주변 상점 주인들까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 모든 구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몽마르트르 광장을 가득 채웠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 한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윤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저를 감동시킨 바로 그 성악가였어요. 그녀는 관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어요. 제 피아노 연주 위에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엣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영의 목소리에 맞추어 반주하듯이. 그녀가 높은 음을 낼 때는 화음을 부드럽게 깔아주고 낮은 음역대에서는 풍부한 베이스 라인을 더했죠. 우리의 음악은 마치 오래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리 피아니스트와 전문 성악가의 즉흥 협연이라니.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서렸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윤서영과 제 음악이 몽마르트르 광장에 울려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어요. 관광객들,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 주변 카페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눈빛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자국의 민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이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몽마르트르 광장에는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노래했어요. 고국을 떠나 파리에 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피아노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노래를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서영은 이 즉흥적인 합창단을 이끌며 더 풍부한 화음과 변주를 더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아마추어 합창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광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콘서트홀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음악의 언어는 정말 국경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윤서영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오늘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의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20여 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점점 템포를 늦추며 마지막 화음을 준비했어요. 윤서영도 제 의도를 읽고 합창단을 이끌어 완벽한 피날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몽마르트르 광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눈물을 닦고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몽마르트르 광장이 즉흥적인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 윤서영과 함께 시작된 작은 합창은 이제 거대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서영은 자연스럽게 이 즉흥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죠. 놀랍게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리랑의 멜로디에 맞춰 허밍을 하거나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합창단의 에너지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이 공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죠. 광장 주변의 카페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경찰관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즉흥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윤서영의 제안으로 더 느리고 감정적인 버전의 아리랑을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버전은 더 깊고 서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유럽인들조차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프랑스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피아노의 모든 기교를 동원했어요. 윤서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 솟구치며 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죠. 거리는 거대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윤서영과 합창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리랑의 멜로디가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이제 제 일부가 된 것처럼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영혼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즉흥 공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리랑의 멜로디는 단순히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라흐마니노프와 쇼팽 사이에 아리랑을 연주했고 점차 다른 한국 노래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영에게 연락해 몇 가지 한국 전통곡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음악에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국 음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몽마르트르에서의 연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다음에 아리랑을 연주하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다음에는 고향의 봄을 들려주었어요.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노래가 파리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감동하며 항상 풍성한 팁을 남겨주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음악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연결감이었어요. 한국인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고난과 희망을 담은 노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일주일 후 마리가 제 연주를 보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서 아리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클래식만이 최고라고 말 못하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형식이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모든 음악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뿐이야. 제 음악적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음악이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것이 세련된 소나타이든 단순한 민요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세계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인도의 라가. 각 문화마다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했어요.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협했던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죠. 이제 저는 매일 연주에 아리랑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의 즉흥 합창을 떠올렸습니다.
윤서영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가끔 제 연주에 참여해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녀의 공연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 음악을 융합한 독특한 공연을 만들어 갔어요.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멜로디는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장르나 국적, 역사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리랑은 제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마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루카스, 너 유명해졌어. 너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난리야. 누군가 몽마르트르에서의 즉흥 아리랑 공연을 SNS에 올렸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죠. 얼마 후 한국의 공연 기획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아리랑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윤서영의 격려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무대에 올라 아리랑의 첫 음을 연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한국 투어는 대성공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죠.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 버전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로 열렸어요. 수만 명이 모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9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아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연주할 때마다 아리랑으로 시작하고 아리랑으로 마무리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한 학생의 발표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항의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발표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사건 이후 한 군사 기자는 한국의 국방은 일본을 넘어섰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를 떠올리면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K-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하다지만 군사력이나 국제 정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나라였다고 생각했죠.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도 없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트럼프가 미군을 곧 철수시킨다던데 뭐 그럼 북한에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했죠. 물론 그날이 오기까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분석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수님이 유럽과 미국의 군사력을 설명하실 때는 저도 열정적으로 손을 들어가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이 정말 대단하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세계 최강이에요. 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아시아의 군사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옆자리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시아, 중국 빼고는 다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거 아냐? 라며 속삭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나라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미묘한 한숨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 유학생 박민서와 일본인 유학생 타케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타케시는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아시아 지도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시아의 군사력이라고 하면 중국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중국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옆에서 스티브가 거들었어요. 중국의 지상군 규모는 세계 최대죠. 미국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여러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빼놓을 수 없죠. 최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케시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타케시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타케시가 갑자기 발언을 하려는 것을 보니 뭔가 특별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교수님, 한 나라를 빼먹으신 것 같네요. 타케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마 북한이라고 생각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타케시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요. 물론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군사력을 비웃는 듯한 그런 어조였죠. 강의실 안에서 몇몇 학생들이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케시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K-팝이나 드라마뿐이었으니까요. 타케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전부 공산국가가 되어 있었겠죠. 지금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걸 군사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타케시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의자 끽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서가 자세를 바로 하고 있었어요. 늘 온화하던 박민서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차분해 보이는 표정 아래로 뭔가 강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박민서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 같았어요. 타케시는 여전히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깨고 박민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타케시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답변을 하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타케시 씨. 박민서가 타케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군이 일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타케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에요. 첨단 무기도 많고 미군과의 동맹도 강력하죠. 한국이 감히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타케시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박민서의 다음 질문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일본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타케시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민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은 수십 년간 실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이 모든 교전에서 한국군은 실질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민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박민서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죠. 북한과의 여러 해상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실전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 걸맞은 첨단 전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이상 아까 같은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죠. 박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지금도 매일같이 실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군사분 개선에서는 언제든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반면 일본 자위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타케시의 말에 동조하던 학생들의 시선이 이제는 박민서에게로 쏠렸어요. 교수님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었는지를요. 경제력이나 첨단 장비만이 군사력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실전 경험과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군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찼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에서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현대에 와서 군사력을 갖춘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군사 전략과 전술을 가진 나라였죠. 교수님은 칠판에 1597년 명량해전이라고 크게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반 전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묻어났어요. 여러분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이끈 명량해전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무찌렀죠.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거렸죠. 저도 믿기 힘들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수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즐기시는 듯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물리쳤어요. 이것은 세계 해군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케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40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타케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까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고 평소의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역사는 한 나라의 군사적 DNA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략적 사고방식과 군사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때 박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타케시가 흥분할수록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케시 씨 말씀대로 현대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현대 군사력을 이야기해 볼까요? 순간 타케시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마치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주제를 박민서가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의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제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그제서야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현대 한국군은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만 듣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이 궁금해졌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민서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견이 하나둘 깨져나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서가 천천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박민서는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어요. 타케시 씨,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그렇게 군사 강국이라면 왜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걸까요? 스크린에는 웅장한 모습의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시속 67km로 기동하면서도 정확한 포격이 가능한 최신의 자주포의 모습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K9은 험한 산악지형을 거침없이 넘어가고 연속 사격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아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그리고 일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의 날씨와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죠. 박민서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타케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민서의 다음 영상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스크린에는 이번엔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전투기죠. 그리고 이건 박민서가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죠. 헐, 한국이 전투기도 개발한다고.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미국 학생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옆자리의 스티브는 우리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타케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자위대가 더 강할걸요? 그때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위대는 실질적인 전투를 한 적이 없죠. 현대전에서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타케시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창백한 얼굴로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만 떠올리던 한국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강한 군사 강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한국군의 실제 훈련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대치하며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는 한국군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완전 무장한 채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특전사의 전투훈련,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공군의 야간 비행 훈련 장면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었죠. 모든 훈련이 실전처럼 이루어지고 모든 준비가 실제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박민서의 말에 덧붙이셨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이나 놀라움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실제로 나토 군사훈련에 한국군이 참관국으로 초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발전시킨 한국군의 전술과 전략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타케시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반발심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철책선과 해안선을 따라 순찰을 돕니다. GP에서는 24시간 교대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레이더 기지에서는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죠. 이게 바로 실전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GP가 뭔지, 철책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랐지만 한국군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져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경험의 차이입니다. 훈련과 실전은 완전히 다르죠. 한국군은 그 둘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전까지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한국군을 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타케시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가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거 더는 못 듣겠습니다. 타케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타케시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된 채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타케시는 자신의 책과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냐? 그러게. 난 그저 K-팝이나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스티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게다가 방금 본 그 무기들 정말 놀라웠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라니 대단하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까지 개발한다며 세계 7위의 군사력이라고 했잖아. 저는 그제서야 진짜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타케시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 타케시 군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편견의 한 모습이죠. 박민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의 발표는 단순한 수업 발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작은 혁명 같은 거였죠. 강의실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본 학생의 빈자리가 우리의 깨어진 편견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나 많을까? 타케시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필기 노트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업 초반에 그가 자신만만하게 적었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같은 문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글자들은 마치 그의 깨어진 오만함처럼 희미하게 보였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타케시가 완전히 떠난 모양이었어요. 강의실에 남은 우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업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뭔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잠시 망설이다가 박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민서. 박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어요. 야, 솔직히 나도 아시아 국방에는 관심 없었는데 오늘 좀 충격받았다. 제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나라에 대해 이렇게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럽네. 박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을 알고 나면 더 놀랄 겁니다. 오늘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눈치챘지만 박민서는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특별했죠?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한국 드라마나 만드는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 이 모든 것이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오늘 타케시가 보여준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서 어쩌면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모습 말이에요. 박민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알고 나면 더 놀랄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걸까?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국을 몰랐던 걸까?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꼭 한국학 수업을 듣기로요. 오늘의 충격과 깨달음이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한국을 몰랐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민서의 용기 있는 발표 덕분에 제 편견이 깨지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아니 모든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